한국이 실리콘밸리를 정복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20년간 반도체 업계를 지배해온 대만 TSMC의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일론 머스크와 이재용이 손잡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현장을 직접 봤어요. 숨겨왔던 삼성의 비밀 무기 3일체 전략, 텍사스와 평택을 잇는 40분의 미스터리, 그리고 AI 제국을 꿈꾸는 두 거물의 은밀한 동맹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계약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 간에 있었던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려요. 22조 7천억 원,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아시나요? 한국의 1년 국방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자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7.6%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단 하나의 계약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테슬라 사이에서 말이죠. 저는 뉴욕타임스 실리콘밸리 특파원 사라 윌슨입니다. 15년째 이 바닥에 구르며 애플의 아이폰 출시, 구글의 AI 혁명, 메타의 메타버스 선언까지 모든 역사적 순간을 봐왔지만 오늘 밤 같은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새벽 3시 정각, 침실 옆 탁자에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을 때만 해도 저는 이 계약이 세계 반도체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사라, 당장 샌프란시스코로 와. 역사가 바뀌고 있어. 톰슨 편집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이렇게 흥분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톰슨, 지금 몇 시인지 알아? 그리고 22조 원이라고 했어? 맞아. 한국 돈으로 22조 7천억 원, 미국 돈으로는 165억 달러야. 테슬라 전체 시가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잠이 확 깨더라고요. 저도 이 업계를 오래 봤지만 단일 반도체 계약으로는 전례가 없는 규모였거든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고 샌프란시스코 프레스센터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의외로 한산했어요. 새벽 4시라서 그랬겠지만 이상하게 고요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태풍 전야 같은 정적이랄까요? 핸드폰으로는 연신 동료 기자들의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사라, 지금 뉴스 봤어? 삼성이 테슬라를 인수하는 거야? TSMC 주가가 벌써 15% 폭락했다더라. 머스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얘기도 있어. 프레스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아수라장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한산할 시간인데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어요. CNN, 블룸버그, 로이터. 쟁쟁한 언론사 기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블룸버그의 제니퍼가 저를 반겼어요. 사라, 정말 믿어지지 않아. 한국 삼성이 TSMC를 이겼다는 거야? 제니퍼는 반도체 담당 베테랑 기자입니다. 그녀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만했죠. 지금까지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는 대만의 TSMC가 절대 강자였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67%에 달할 정도로요. 회견장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는 기자 100명 정도 참석하는데 오늘은 200명이 넘어 보였어요. 게다가 평소 보기 힘든 한국 언론사 기자들도 여러 명 보였습니다. 오전 6시 정각 무대에 삼성전자 미국 법인 대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계약 상대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 7천억 원대 규모의 파운드리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만 발표했죠. 기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애플입니까? 엔비디아입니까? 그런데 그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삼성 발표가 끝나자마자 누군가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거였어요.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약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회견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그런데 머스크의 다음 트윗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65억 달러는 단지 최소액입니다.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머스크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타날 예정이라는 발표였어요. 저는 급하게 노트북을 꺼내 첫 번째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삼성일까? TSMC는 왜 놓쳤을까? 그리고 머스크는 왜 이렇게 자신만만할까? 이 의문들이 앞으로 제가 파헤쳐야 할 진실의 실마리가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오전 9시 테슬라 본사 회견장에 일론 머스크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한 저는 최전방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머스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거의 3년 만이었는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여유로움이 있었어요. 스페이스X 성공이나 테슬라 주가 급등 때와도 다른 뭔가 더 깊은 자신감 같은 거였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카드를 마침내 꺼내든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머스크가 마이크 앞에 서자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첫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그가 사용하는 과장된 표현들과는 달리 오늘은 진짜 확신에 찬 목소리였거든요. 삼성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AI 혁명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가 스크린을 가리키자 테슬라의 AI6 칩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자료였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AI6은 현재 AI4 칩보다 10배 빠른 연산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 칩 하나로 완전 자율주행은 물론 옵티머스 로봇의 실시간 학습까지 가능해집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머스크 씨, 왜 TSMC가 아닌 삼성을 선택하셨나요? TSMC가 여전히 업계 선도 아닙니까? 머스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좋은 질문이네요, 사라. 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삼성이 우리가 원하는 걸 해낼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대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은 삼성의 텍사스 공장이 단순히 파운드리 시설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틀렸어요. 그곳은 세계 최초의 일체형 반도체 생산 시설입니다. 파운드리, HBM 메모리, 패키징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마크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나요? 시간과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른 회사들은 세 군데를 돌아다녀야 하는데 우리는 한 곳에서 끝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품질 관리예요. 전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되니까 불량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게 있습니다. 165억 달러는 정말 시작일 뿐이에요. 실제 규모는 이것의 몇 배가 될 겁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죠. 몇 배라는 게 정확히 얼마를 의미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어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AI6 생산은 월 3만 장 규모입니다. 이는 테슬라 전체 차량 생산량의 2배에 해당하는 칩 개수예요. 옵티머스 로봇과 도조 슈퍼컴퓨터까지 고려하면 그가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는 프로젝트들이 있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견이 끝난 후 저는 빠져나가는 머스크를 따라잡았어요. 다른 기자들이 몰려들기 전에 한마디라도 더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머스크 씨, 혹시 간단한 질문 하나만. 그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 당신은 좋은 기자예요. 그러니 한 가지만 말해드릴게요. 주변을 한번 둘러본 그가 속삭였습니다. 삼성의 진짜 실력을 본다면 당신도 놀랄 겁니다. 이재용 회장과 제가 만든 계획은 글쎄요, 업계 전체를 뒤바꿀 거예요. 그러고는 경호원들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도대체 무슨 계획일까? 단순히 반도체 공급 계약이라면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할 이유가 없었어요. 분명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을 겁니다. 회견장을 나서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을 찾아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답은 아마도 한국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에서 저는 계속 머스크의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삼성의 진짜 실력을 본다면 당신도 놀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13시간의 긴 비행시간 동안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쯤 제 핸드폰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발신자는 깊은 목구멍이라는 가명이었습니다. 삼성 내부의 누군가가 저에게 정보를 주려는 것 같았어요. 사라 기자님, 3일체 전략을 아십니까? 이건 세계 최초입니다. 평택에서 만나요. 3일체 전략이라니 처음 듣는 용어였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게 핵심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평택행 일정을 잡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3시였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곧바로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평택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일반적인 한국 농촌 풍경에서 갑자기 거대한 산업단지가 나타났습니다. 삼성 평택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건 경비의 삼엄함이었어요. 미국의 어떤 반도체 공장보다도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출입 게이트만 5개가 있었고 각 게이트마다 보안 요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기자증 말고 특별 허가증이 있으신가요? 게이트 요원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사라 윌슨 기자님이시죠? 돌아보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김 과장이라는 분이 저를 맞으러 나와 있었어요. 아마도 깊은 목구멍이 미리 연락을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내부 시설 견학을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촬영은 일절 금지이고 특정 정보는 기사화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일단 내부를 봐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요.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클린룸에 들어갔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축구장 20개를 합친 것보다도 큰 공간에 최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3일체 생산 라인입니다. 저를 안내한 박수석 연구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반도체 제조는 파운드리에서 칩을 만들고 별도 업체에서 HBM 메모리를 생산하고 또 다른 곳에서 패키징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제가 물었더니 박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테슬라가 AI6 칩을 만든다고 하면 보통은 TSMC에 가서 파운드리를 맡기고 SK하이닉스에 가서 HBM 메모리를 주문하고 또 다른 패키징 업체에 가서 조립을 해야 해요. 세 군데를 전전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삼성에서는 한 번에 끝납니다. 설계도 하나만 주시면 완제품까지 다 만들어드려요. 시간도 절반, 비용도 절반으로 줄어들죠.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야 머스크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박 연구원이 저를 더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수율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는데 이나노 공정 수율이 무려 70%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수준인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40%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재용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AI 특화 공정을 도입한 후 급격히 개선됐습니다. 테슬라 AI6 칩은 기존 칩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거든요. 그때 박 연구원이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이건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인데. 머스크 CEO가 지난달에 여기 직접 와서 생산 라인을 점검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확신한다고 말하더라고요. 확신한다고요? 네. 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칩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그 후로 테슬라 쪽에서 물량을 2배로 늘리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와 삼성이 함께 AI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클린룸을 나서며 박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라 기자님, 이건 정말 시작일 뿐이에요. 회장님과 머스크 CEO가 준비하고 있는 진짜 프로젝트는 따로 있거든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그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평택을 떠나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이재용 회장의 치밀한 전략이 있다는 것도요. 평택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또 다른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본사에서 일하는 임원급 인사였어요. 그분은 자신을 내부자라고만 소개하며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후 6시 테헤란로의 작은 카페에서 그 임원을 만났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삼성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라 기자님, 오늘 평택에서 보신 것들이 놀라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이 이 모든 것을 3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거였어요. 회장님께서 2022년 초에 비밀 프로젝트 팀을 만드셨어요. 코드명은 오퍼레이션 피닉스였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TSMC를 넘어서는 것이었죠. 3년 전이면 삼성 파운드리가 한창 어려웠던 시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시 우리 파운드리 사업부는 매 분기 조단위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는 분사설까지 나돌았죠. 하지만 회장님은 오히려 그때 승부수를 던지신 겁니다. 임원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말을 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133조 원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텍사스 공장 확장, 평택 라인 증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재 영입이었어요. 어떤 인재들을 영입했나요? TSMC와 인텔에서 핵심 엔지니어들을 대거 스카우트했습니다. 특히 AI 칩 설계 전문가들이요. 연봉을 2배로 올려주면서까지 모셔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진짜 해안은 3일체 전략이었어요. 파운드리, HBM, 패키징을 하나로 묶는 아이디어는 회장님이 직접 제안하신 거예요. 왜 하필 그 전략이었을까요? 고객들의 진짜 니즈를 파악하신 거죠.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최첨단 AI 칩을 만들 때 단순히 성능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과 비용 효율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임원이 스마트폰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어요. 물론 촬영은 금지였지만 내용을 설명해줬습니다. 보통 고객이 TSMC에서 파운드리를 맡기고 SK하이닉스에서 메모리를 주문하면 전체 과정에 8개월이 걸려요. 하지만 우리 3일체 시스템으로는 넉 달이면 끝납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품질 관리도 훨씬 우수하죠. 세계 회사가 따로따로 작업하면 불량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니까 불량률이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때 임원이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회장님이 머스크를 직접 만나신 건 작년이 아니에요. 2023년 초에 비밀리에 만나셨어요. 1년 반 전이라고요? 네. 당시 머스크가 AIO 칩 개발로 고민이 많았거든요. TSMC 물량이 워낙 밀려서 생산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어요. 그때 회장님이 직접 제안하신 거예요. 3일체 전략으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드리겠다고요. 그때부터 계획이 시작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후로 1년 반 동안 우리는 미친 듯이 준비했어요. 텍사스 공장을 AI 특화 라인으로 개조하고 평택에서 이나노 공정 수율을 70%까지 끌어올렸죠. 그런데 임원의 다음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라 기자님, 여기까지도 사실 예고편이에요. 진짜 큰 거는 따로 있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임원이 잠깐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애플이 은밀히 접촉해왔어요. 팀 쿡 CEO가 직접 회장님께 연락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애플이라니, 그것도 팀 쿡이 직전이요? 언제 일인가요? 지난달이에요. 애플이 차세대 AI9 프로세서 개발로 고민이 많대요. TSMC만으로는 물량 소화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3일체 전략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까지. 그렇습니다. 회장님의 3년 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는 거예요. TSMC의 독점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라 기자님, 이 모든 건 정말 시작일 뿐이에요. 회장님과 머스크가 함께 그리고 있는 미래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어요. 이재용 회장의 3년 대계, 3일체 전략, 그리고 애플까지 끌어들인 치밀한 작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텍사스와 평택, 그 사이의 40분 거리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이번엔 텍사스로 향했습니다. 머스크가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이유, 그리고 삼성, 임원이 말한 텍사스와 평택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고 싶었거든요. 텍사스 오스틴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2시였어요. 렌터카를 빌려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항에서 삼성 공장까지는 정확히 40분이 걸렸고 그곳에서 테슬라, 기가팩토리까지는 또다시 40분이었어요. 왜 하필 이 거리일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절묘했습니다. 삼성 테일러 공장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평택과는 사뭇 달랐어요. 평택이 기존 시설을 확장한 거라면 여기는 완전히 새로 지은 미래형 공장이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가 테슬라의 디자인 철학이 반영된 것 같았어요. 공장 인근 카페에서 만난 현지 직원 마이클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머스크가 여기 정말 자주 와요.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수십 번은 왔을걸요? 수십 번이라고요? 네, 거짓말이 아니에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최근 6개월 동안은 거의 매주 왔어요. 그것도 새벽이나 밤늦게요. 마이클의 말에 따르면 머스크는 단순히 공장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직접 생산 라인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CEO 방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작업복까지 갈아입고 엔지니어들과 함께 기계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그때 마이클이 주변을 살피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머스크가 새벽 3시에 와서 생산 라인을 점검하는 모습까지요. 새벽 3시에요? 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테슬라 엔지니어 팀이랑 함께요. 뭔가 급하게 개선해야 할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소개받은 생산라인 직원 제시카는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해줬어요. 머스크가 직접 우리한테 지시를 내려요. AI6 칩 생산 공정에서 특정 부분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온도 설정을 조절해달라고 하거나요. 일반 고객이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보통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머스크는 달라요. 삼성 본사에서 특별 권한을 준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한국인 엔지니어들도 머스크 지시에 따르더라고요. 제시카가 들려준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달에는 머스크가 평택에서 온 삼성 엔지니어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실시간으로 양쪽 공장의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논의하더라고요. 평택과 텍사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실제로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평택에서 개발한 공정을 텍사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해요. 이제야 40분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오스틴 공항에서 40분이면 실리콘밸리나 다른 주요 도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예요. 머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CEO들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죠. 공장 근처 모텔에서 만난 트럭 운전사 로버트는 더욱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줬어요. 요즘 들어 삼성 공장 트럭 운송량이 엄청 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대부분이 밤에 움직여요. 왜 밤에만 운송하는 걸까요? 보안 때문인 것 같아요. 낮에는 다른 회사들 눈에 띄니까요. 특히 테슬라 쪽에서 오는 트럭들은 전부 밤에 와요. 로버트가 보여준 사진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테슬라 로고가 붙은 트럭들이 삼성 공장을 수십 차례 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건가요? 지난 3개월 동안이에요. 거의 매일 밤 이런 식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물건들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모텔 방에서 하루 종일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머스크와 이재용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였습니다. 텍사스에서 평택까지 시차 14시간을 넘나들며 실시간으로 협력하는 두 공장. 머스크가 직접 생산 라인을 지휘하고 삼성 엔지니어들이 테슬라의 요구에 맞춰 공정을 개선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40분이라는 절묘한 거리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TSMC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20년 동안 업계를 지배해온 그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텍사스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대만 타이베이로 향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TSMC가 67.6%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이탈이 그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타이베이 시내로 가는 길에 만난 TSMC 전직 임원 리차드 천이 첫 번째 증언자였습니다. 그는 15년간 TSMC에서 일했고 작년에 퇴사한 베테랑이었어요. 사라, 우리 내부에서는 이미 삼성 쇼크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주 본사 근처 찻집에서 만난 리차드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20년간 업계를 지배해온 TSMC가 쇼크라는 표현을 쓸 정도라니요. 테슬라 물량 이탈이 그렇게 큰 타격인가요? 물량 자체보다는 상징성이 더 큰 문제예요. 테슬라는 우리의 핵심 고객사 중 하나였거든요. AI4 칩부터 AI5 칩까지 모두 우리가 생산했는데 갑자기 AI6부터는 삼성으로 넘어간 거죠. 리차드의 설명에 따르면 TSMC 내부는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해요. 특히 경영진이 패닉 상태였어요. 머스크가 삼성의 3일체 전략이 우리보다 효율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게 결정타였죠. 20년 동안 우리가 자랑해온 원스톱 서비스가 삼성에게 뒤처진다는 뜻이니까요.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61.2%에서 67.6%로 계속 상승하고 있었지만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의 이탈은 다른 의미였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도미노 효과예요. 테슬라가 삼성으로 간 이유를 다른 빅테크들도 주목하고 있거든요. 리차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애플이 우리한테 압박을 넣기 시작했어요. 삼성의 3일체 전략과 같은 서비스를 요구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HBM 메모리도 없고 패키징 라인도 별도니까 불가능하죠. 애플이 삼성과 접촉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리차드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부 정보로는 팀 쿡이 직접 삼성에 연락했다고 해요. AI9 프로세서부터 삼성이 3일체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더군요. 만약 애플까지 이탈하면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애플은 TSMC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사였거든요. 다음 날 만난 TSMC 현직 엔지니어 제이슨은 더욱 구체적인 내부 상황을 들려줬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태스크포스를 꾸렸어요. 삼성 대응 전략팀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솔직히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워 보여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의 3일체 전략을 따라하려면 우리도 메모리 사업에 진출하거나 패키징 업체를 인수해야 해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 고유의 파운드리 전문 정체성이 흔들리죠. 제이슨의 말에 따르면 TSMC의 딜레마가 정확히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해온 것이 강점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약점이 되고 있다는 거였죠. 더 심각한 건 중국 시장이에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로 중국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미국 고객들까지 삼성으로 빠지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타이베이 100일 근처에서 만난 반도체 업계 애널리스트 메리장은 더욱 냉정한 분석을 해줬어요. TSMC의 독점 체제가 드디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TSMC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삼성이 대안을 제시한 거죠. 하지만 TSMC의 기술력이 여전히 앞서지 않나요? 그게 함정이에요. 기술력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아요. 고객들이 원하는 건 종합 솔루션이거든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삼성을 선택할 수 있어요. 메리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여러 중견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팹리스들이 삼성으로 문의를 넣고 있다고 해요. 특히 AI 스타트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들은 빠른 시장 진입이 생존의 열쇠인데 삼성의 3일체 서비스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받은 마지막 인터뷰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TSMC 이사회와 가까운 소식통이 익명을 조건으로 폭탄 발언을 했거든요. 사라, 이건 정말 비밀인데. 우리 회장이 직접 이재용 회장에게 연락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삼성의 3일체 전략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제안이었어요. TSMC가 파운드리를 담당하고 삼성이 메모리와 패키징을 맡는 식으로요. 그럼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자는 건가요? 맞아요. 하지만 이재용 회장이 거절했어요. 이미 늦었다는 답변이었다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재용과 머스크가 만들어낸 새로운 게임 룰에 TSMC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20년간 업계를 지배해온 거대한 공룡이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이재용과 미국의 머스크가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들은 증언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거든요. 대만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놀라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머스크의 비서실에서 단독 인터뷰 제안이 온 거였어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이 그의 관심을 끈 모양이었습니다. 테슬라 본사 최고층에 있는 머스크의 개인 오피스는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화려한 장식보다는 여러 개의 대형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각 화면에는 테슬라 공장들의 실시간 생산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사라, 당신이 지금까지 파헤친 이야기들이 흥미롭더군요. 머스크가 의자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기자회견에서 보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더 편안하고 솔직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직 진짜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럼 테슬라는 무엇인가요? 머스크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AI 제국이에요. 그의 단호한 어조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어요. 자율주행, 옵티머스 로봇, 도조 슈퍼컴퓨터. 모든 것의 핵심에 AI가 있어요. 그리고 그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삼성이 만드는 AI6 칩입니다. 머스크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테슬라의 미래 로드맵이 펼쳐졌습니다. 2027년부터 옵티머스 로봇 대량 생산이 시작돼요. 한 대당 AI6 칩이 2개씩 들어갑니다.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니까 200만 개의 칩이 필요하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물량이네요.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도조 슈퍼컴퓨터예요. 현재 도조 3 개발 중인데 보드 하나당 AI6 칩이 12개씩 들어가요. 전체 시스템에는 수십만 개가 필요할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테슬라의 계획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과 손을 잡으신 건가요? 머스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저는 같은 꿈을 꿉니다. 미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가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TSMC는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고 있어요. 파운드리만 하면서 고객들을 기다리죠. 하지만 삼성은 달라요. 고객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시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삼성의 3일체 전략이 혁신적인 이유는 단순히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게 아니에요. 설계 단계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최적화할 수 있거든요. 머스크가 테이블 위에 작은 칩을 들어 보였어요. 이건 AI사 칩이에요. TSMC에서 만든 거죠. 성능은 좋지만 우리가 원하는 특별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어려웠어요. 반면 AI6은 처음부터 우리와 삼성이 함께 설계했습니다. 함께 설계했다고요? 맞아요. 제가 평택과 텍사스를 수십 번 오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주문을 넣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때 머스크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라, 이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애플이 우리 모델을 따라하려고 해요. 애플이요? 팀 쿡이 직접 이재용 회장에게 연락했어요. AI9 프로세서부터 삼성이 3일체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였죠. 머스크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체스에서 상대방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실리콘밸리의 모든 거대 기업들이 우리와 삼성의 파트너십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왜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머스크가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재용 회장과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하루아침에 따라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단순한 고객과 공급업체 관계가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파트너예요.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머스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사라, 6개월 후에 진짜 발표가 있을 겁니다. 무슨 발표인가요? 그때까지는 비밀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가 전부 이해될 거예요. 테슬라와 삼성이 함께 만들어낼 미래를 세상이 보게 될 테니까요. 테슬라 본사를 나서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취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머스크와 이재용이 만들어가고 있는 건 단순한 비즈니스 동맹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궁금한 건 그 6개월 후의 발표였어요.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머스크와의 인터뷰가 끝난 지 사흘 후 저는 뉴욕타임스 편집국에서 지난 열흘간의 취재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손가락이 떨리더라고요. 제가 목격한 것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6개월 후에 진짜 발표가 있을 겁니다. 머스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사라 기자님, 삼성 관계자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시나요?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어요. 무언가 중요한 소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회장님께서 내일 특별 발표를 하신다고 하세요. 머스크와 함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6개월이 아니라 바로 내일이라니요. 급하게 샌프란시스코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삼성전자 실리콘밸리 연구소에는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삼엄한 보안 검색을 거쳐야 했습니다. 분명 엄청난 발표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첫마디가 회견장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테슬라와 삼성은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서 AI 얼라이언스를 결성합니다. 머스크가 마이크를 받아 말을 이었어요. 이 동맹은 자율주행 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우주 탐사, 지속 가능한 에너지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를 것입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로드맵이 펼쳐졌어요. 2028년까지의 계획이 상세히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의 모든 차량에 삼성 AI7 칩이 탑재됩니다.
이는 완전 자율주행 레벨 5를 구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옵티머스 로봇의 대량 생산이 시작됩니다. 연간 200만 대 목표로 삼성이 전용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스페이스X와 삼성이 공동으로 우주용 반도체를 개발합니다. 화성 이주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거든요. 하지만 진짜 폭탄은 마지막에 터졌습니다. 네 번째, 삼성과 테슬라가 공동으로 아시아 AI 허브를 설립합니다. 한국 부산에 건설될 이 허브는 아시아 전체의 AI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실리콘밸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의 중심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요. 한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저는 급하게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실리콘밸리를 정복하는 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회견장을 나서려는데 이재용 회장이 저를 불렀거든요. 사라 기자님, 잠깐만요. 그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것도 사실 일부예요. 진짜 프로젝트는 아직 공개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이재용 회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머스크와 제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은 글쎄요, 인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2주일간 목격한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3시의 긴급 소집부터 시작해서 머스크의 의미심장한 미소, 평택 공장의 놀라운 기술력, 이재용의 치밀한 전략, 텍사스의 40분 미스터리, TSMC 내부의 공포, 그리고 오늘의 역사적 발표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 이재용과 머스크, 삼성과 테슬라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을 저는 목격한 거였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은 정말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앞으로 몇 년 후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거예요. 이재용과 머스크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그 진짜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세상이 주목해야 할 곳은 더 이상 실리콘밸리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여러분 잠깐, 이거 진짜 말이 됩니까? 트럼프가 방금 한국한테 뭘 요구했는지 아세요? 4,500억 달러요. 3,500억 달러 투자에 1,000억 달러 LNG 수입 조건이죠. 우리나라 외환보 요구 전체가 4,000억 달러인데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집값이 4억인 사람한테 4억 5천만 원 내놔 하는 소리예요. 아니, 이거 너희 집 팔고 빚까지 내서 돈 가져와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엔 이거 완전 바가지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상하네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한테는 5,500억 달러를 요구했다더군요. 우리보다 1,000억 달러 더 많네요. 잠깐, 이거 혹시 차별인가요? 아니면 할인받은 건가요? 야, 한국아, 너희는 일본보다 1,000억 달러 할인해줄게. 이런 건가요? 이게 고마워해야 할 일인지 서운해야 할 일인지 참 애매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이걸 재미있다고 해도 되나요? 좀 섬뜩한데. 트럼프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건 단순히 돈 내놔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중국 견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4,500억 달러나 투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미국한테야, 우리 이제 중국 편 할래? 이럴 수 있겠어요? 물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 4,500억 달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 안녕히 가세요 하고 손 흔들어 주겠죠. 이게 바로 경제적 인질극이에요. 인질극이라고 하니까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할까요? 경제적 러브스토리? 우리 헤어지면 안 돼. 왜냐하면 네 돈이 다 내 통장에 있거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전 세계 동맹국들한테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더군요. 자,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A.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한다. B. 중국과 친하게 지낸다. 단, B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돈은 어디 갔을까요? 이거 완전히 객관식 문제네요. 그것도 정답이 뻔한. 여러분, 여기서 더 웃긴 건, 웃겨도 되는 건가요? 좀 무서운데. 트럼프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걸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중국 돈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건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뭐라고 해야 하나요? 경제적 삼각관계? 한국아, 너 중국이랑 뭐 하고 있었어? 나한테만 돈 줘. 그럼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트럼프가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을 좀 정리해 봅시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뭘 했습니까? 관세 폭탄이죠. 그런데 이 관세라는 게 단순히 세수 확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전략적 무기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조선시대 드라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명나라하고 청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시죠? 4대 외교요. 강한 쪽에 줄 서서 살아남기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딱 그 사극과 비슷해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다고요. 트럼프가 이걸 보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이 친구들 양다리 걸치고 있네. 실제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중국하고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라고 했다더군요. 아, 이거 완전히 연애 상담 같잖아요. 야, 너 바람 피우지 마.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트럼프가 이제 확실한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돈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4,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칩시다. 조지아에 반도체 공장 세우고 LNG 사고 이것저것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외환보유고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4천억 달러 있는데 4,500억 달러 나가면 마이너스 500억 달러가 되겠네요. 이거 완전히 적자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IMF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IMF 기억하시죠? 1997년 그때요. 그때 우리나라가 왜 IMF 갔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달러가 부족해서였어요. 한국 돈 아무리 많이 찍어내봤자 소용없거든요. 석유 사려면 달러 있어야 하고 원자재 사려면 달러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뭘 하려는 거냐면 우리 외환보유고를 달랑달랑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히 미국한테 아니에요.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아, 우리도 외환보유고 많으니까 미국 아니면 다른 나라 갈 거예요. 이런 소리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경제적 목줄을 채우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아니 재밌다고 해도 되나요? 좀 소름 돋는데 이게 한국만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필리핀, 태국 전 세계 동맹국들 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패키지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고립시키려면 주변국들을 다 미국 편으로 확실하게 묶어야 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한국이 계속 중국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더 가까워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잃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악의 축 삼총사를 견제할 수 있는 최전선이 바로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너희들 확실히 내 편이 되어라 이렇게 선택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히 경제적 압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군사 전략의 일환이에요. 왜냐하면 막상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를 만들어야 하고 무기를 만들어야 하고 군함을 수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술하고 시설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어요? 당연히 믿을 만한 동맹국에 있어야 하죠.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조선업 투자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유사시에 미국 군함들을 수리하고 새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한국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고치고 만들어서 미국한테 팔면 우리한테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이죠. 우리도 돈 벌고 미국도 편하고. 하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 세워. 그리고 너희들이 운영해. 그럼 유사시에 내가 그 공장 딱 접수하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치밀한 전략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바로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나면 군함을 계속 만들어야 하고 수리해야 해요. 2차 대전도 5년이나 걸렸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3년째잖아요. 전쟁은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중요한 시설이 해외에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한국이 중간에 마음 바뀌어서 우리 이제 중국 편 할래.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미국 땅에 만들어서 확실하게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뭐라고 해야 하나요? 경제적 체스 게임인가요? 트럼프가 체스판 전체를 다시 배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트럼프의 마스터 플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전략, 경제적 인질극. 우리가 미국에 4,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칩시다. 반도체 공장에 3,500억 달러, LNG 구매에 1,000억 달러. 이렇게 하면 우리 외환보유고는 완전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미국한테야 우리 이제 중국이랑 놀 거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4,500억 달러는 잘 가라 내둬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경제적 인질극이에요. 완전히 우리를 미국에 올인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이 이미 이런 상황이에요. 일본이 미국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십조 엔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한테 절대 노라고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 산업 생태계 장악. 트럼프는 단순히 돈만 가져가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을 통째로 미국으로 이사시키려고 해요.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최고의 기술자들이 다 미국으로 가야 하고 핵심 기술도 다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한국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들이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들이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 되는 거죠. 세금도 미국에 내고 이익도 미국에서 발생하고 우리한테는 부스러기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뭐라고 해야 하나요? 경제적 이민? 세 번째 전략, 군사적 종속. 가장 소름 돋는 건 이거예요. 조선업 투자를 보세요. 원래 미국이 우리한테 제안한 건 뭐였냐면 한국에다가 미국 군함 수리하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미국 군함들이 한국에 와서 수리받고 우리가 그 수리비를 받는 거죠. 꽤 괜찮은 딜이잖아요. 우리도 돈 벌고 미국도 편하고 윈윈이네요. 그런데 트럼프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 세워. 그리고 너희들이 운영해.
그럼 유사시에 내가 그 공장 패키지로 접수하면 끝이야. 이거 완전히 경제적 트로이 목마네요.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서 만든 공장을 나중에 미국이 접수한다는 거잖아요. 해외 반응은 어떨까요? 먼저 중국의 반응이에요. 시진핑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더군요. 한국은 중국의 전통적 우방이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좀 웃기지 않나요? 전통적 우방이라고 하는데 그 전통이 언제부터인지 한국 전쟁 때는 우리 적이었는데요. 일본의 반응? 일본은 오히려 어서 오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이런 상황이 익숙하거든요. 2차 대전 이후 줄곧 미국한테 알겠습니다 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일본 언론들은 한국도 이제 우리처럼 미국의 완전한 동맹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약간 동병상련의 느낌이랄까요? 야, 한국아, 우리 클럽에 어서 와. 유럽의 반응을 보면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은근히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언젠가는 비슷한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프랑스 르몽드 신문에서는 트럼프의 경제 외교는 21세기 버전의 제국주의다라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딱히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죠. 비판은 쉽지만 대안은 어렵다 이런 거죠. 푸틴은 이 상황을 기회로 보고 있어요. 한국이 미국한테 휘둘리고 있으니 우리랑 손잡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러시아가 한국한테 LNG를 30% 할인해서 팔겠다고 제안했어요. 미국 LNG보다 훨씬 싸게요. 하지만 이것도 함정이에요. 러시아한테 의존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갑자기 공급 중단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완전히 러시안 룰렛이네요. 김정은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묘하게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봐라.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선전에 활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해요. 한국의 미군 시설이 더 많아지고 미국의 군사력이 더 강화되면 북한한테는 위협이 되거든요.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국을 붙잡기 위해서 당근책을 잔뜩 내놓고 있어요. 첫째, 경제적 혜택. 중국 시장을 더 개방하겠다고 해요. 한국 기업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둘째, 문화적 접근. 한류 콘텐츠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 관광객들한테 비자 면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셋째, 기술 협력.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히토류나 배터리 기술을 한국하고 공유하겠다고 제안해요. 하지만 이것도 다 계산된 거예요. 중국도 한국을 자기 편으로 묶어두려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양쪽에서 끌어당기기 게임이네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살펴볼게요.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해요. 트럼프의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동맹국들을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오히려 반미 감정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르게 봐요. 이제까지 미국이 너무 호구였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중국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하는 건 이중 플레이다. 확실하게 선택을 강요해야 한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어떨까요?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미국하고의 동맹이 우선이다. 비용이 들더라도 미국 편에 서는 게 맞다. 진보 성향 전문가들은 너무 일방적이다. 한국의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경제적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25%가 중국이고 20%가 미국이에요. 어느 한쪽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손실이죠. 하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가 북한, 중국, 러시아를 혼자 상대할 수 있겠어요?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바로 이걸 계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전략에는 더 깊은 속내가 있어요. 바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에요. 지금까지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걸 바꾸려고 해요.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 중심에 미국이 있고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미국이 총괄 프로듀서 역할을 하고 다른 나라들은 하청업체 역할을 하는 구조예요. 결국 모든 길이 로마, 미국으로 통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치밀한 전략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경제적 매트릭스를 새로 짜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반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전략,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트럼프가 한국을 털어간다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윈윈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의 오랜 파트너거든요. 70년 넘게 함께해온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한국 전쟁 때 같은 편이었던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압박이 아니라 같이 중국 견제하자는 제안서예요. 미국과 함께하는 중국 견제. 이게 정답이다.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남중국해를 내 바다라고 우기고 대만을 위협하고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홍콩 민주주의를 짓밟고 이런 나라와 친구하고 있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중국은 북한의 뒤에서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를 겨냥한 핵무기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나라가 중국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하고 좋은 관계 유지한다고요? 이거 완전히 아이러니네요. 트럼프가 바로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정신 좀 차려. 중국은 진짜 네 친구가 아니야. 4,500억 달러 투자. 사실은 대박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부담으로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착각이에요. 이거 말 그대로 골든 티켓이라고요. 우리가 미국에 4,500억 달러 투자하면 뭐가 좋아지는지 아세요? 첫째, 미국 시장 VIP 회원권. 삼성, SK, 현대 이런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면 관세 걱정도 없고 미국 소비자들한테 토종 취급받을 수 있어요. 이거 완전 꿀이죠. 둘째, 최첨단 기술 올패스.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어요. 실리콘밸리, 나사, MIT 이런 곳의 기술을 우리가 무료 체험할 수 있다고요. 셋째, 안보 프리미엄 패키지. 미국하고 경제적으로 더 긴밀해지면 군사협력도 더 강화돼요. 중국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풀옵션 보험 가입하는 거죠. 한미동맹 2.0 시대가 옵니다.
지금까지의 한미동맹은 1.0 버전이었어요. 미국이 보디가드 역할하고 우리가 그 보호 아래서 장사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제는 한미동맹 2.0 시대예요. 우리도 미국과 동등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첨단 기술과 미국의 거대한 시장이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삼성과 인텔이 콜라보하고, 자동차는 현대와 GM이 합작하고, 조선업은 우리 기술로 미국 군함을, 아니 이거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겠네요. 이거 완전히 글로벌 드림팀이 되는 거예요. 2030년 한미 경제블록이 세계를 장악한다. 10년 후를 상상해보세요.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경제블록에 일본, 호주, 인도까지 합세하면 중국 완전 아웃. 중국이 아무리 14억 인구를 자랑해도 기술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반도체도 우리가 만들고, 첨단 무기도 우리가 만들고, 우주기술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중국은 그냥 큰 북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 이제 본 게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관세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현지에서 생산하니까 관세도 없고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삼성이 텍사스에 세우는 반도체 공장, 이거 완전 대박 날 거예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다 우리 단골 고객이 되는 거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전기차 만들어서 테슬라랑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트럼프의 천재적 전략을 이제 이해하셨죠? 이건 압박이 아니라 VIP 클럽 초대장이에요. 세계 최강국 클럽에 들어오라는 골든 티켓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글로벌 슈퍼스타가 될 수 있어요. 중국 따위는 우리 상대가 안 되고, 일본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의 든든한 파트너고, 트럼프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21세기 최고의 성공 스토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역사적 기회 정말 설레지 않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재치 있는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대한민국의 화려한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 이제 정말 재밌어집니다. 감사합니다.